예,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련된 사례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제 84페이지에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상계 문제라는 어떤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뭐 공무원들끼리 야, 이번엔 네가 사, 다음번엔 내가 살게.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10만 원 얻어먹고 내가 다음번에 너한테 뭐 11만 원어치 사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직무 때문에 서로 자주 보던 공무원 갑과 S회사 직원 B는, 이건 뭐 직무 때문에 서로 자주 봤다니까 직무 관련성은 100%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 갑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갑이 뭔가 받게 되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술도 먹고 뭐 밥도 먹고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한 번은 갑이 내고 한 번은 B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네가 사, 한 번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갑과 B가 술을 하고 술값 20만 원을 B가 모두 냈어요. B는 S회사 직원인데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처벌돼요. 당연히 처벌되고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S회사까지도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를 다르게 해서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점에 일회성으로 다 그때그때 낼 때마다 n분의 1을 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토탈로 보면 n분의 1 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기간 한참 지났지만 제가 뭐 2번 사고 나도 2번 샀는데 금액으로 보면 똑같이 산 거라서 결국 n분의 1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고요. 그 당시에 당일에 바로 동시에 n분의 1을 해야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살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제가 살려고 그랬어요. 나머지 또. 제가 형평 괜찮아지면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n분의 1을 그런 식으로 했다. 요번엔 네가 내고 나중엔 내가 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내용만 원칙만 알아두시면 그 다음 사례들도 쭉 읽어보시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금품 등 수수 주체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뭐 앞에 이미 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서 그 앞에 사례들은 너무 쉬우니까 쭉 넘어가고요. 88페이지에 91번 사례 좀 볼게요. 91번 사례. 학교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뭐 젓갈장사만 평생 하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모은 몇 억이나 되는 거금을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손자뻘 되는 그런 학생들이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고 또 기부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학교 법인이라는 곳은 어쨌든 그 문제가 되는 곳이잖아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적용이 될 텐데 몇 억씩 어떻게 받냐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K대 앞에서 영철버거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 5억 원을 학교를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 발전기금을 낸 경우.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Y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재학 중인 IT기업체 대표 B가 학교에 발전기금이라고 1,000만 원을 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다 학교에다 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 뭐 기관을 통해서 돕기는 정말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걸 보면요. 매년 C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병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조금 애매해요. 이게 유권 해석을 보면은 뭐 그 허용이 된다 학교 발전기금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학교에다 낸 게 아니라 이사장한테 줬잖아요. 이사장 개인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사장 개인한테 줬고 그게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쓰인 건데 쓰였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것인지 유권 해석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한번 왔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이 행위 자체가 별개로 평가가 되고 다시 재평가된다. 이거는 좀 형사법 원칙에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형량을 감형하는데 쓰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해석될지 그건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나와요. 94번. 자, 사립 명문 2학교 재단 이상 갑의 부인 재단 이사 갑의 부인 을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승마 선수의 학부모 A로부터 3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물로 받았다면
을병은 물론 갑도 처벌을 받느냐. 일단 학교 재단이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겠죠.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을은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예요. 근데 그 배우자가 학부모 A로부터 이제 처벌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아이고 이게 을 A인데 을 병으로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을 A, 갑 다 처벌받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청탁금지법에서는요. 가족들 중에 누구가 받는 거 안 되도록 돼 있죠? 배우자가 받는 거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배우자가 받았다면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배우자를 처벌하진 않는데 배우자가 받았다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도요. 이 재단이사 갑이 부인이 샤넬백 받았다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준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받은 배우자 을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때 처벌받는 건 누구다? 네, 공직자 등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몰랐다고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92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라고 해서 예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자, 93페이지 100번 사례 한번 볼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을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피곤에 지쳐 있을 때 피감기관국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 기관의 국장이 국장 A가 그 모습을 보고 식사와 에너지 드링크 3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면 처벌이 되느냐? 네, 이런 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물론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뭐 식사 정도, 그죠? 실비 수준의 식사 정도 그리고 힘내시라고 에너지 드링크 정도 사드린 게 과연 그렇게 처벌받을 만한 일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유권해석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고 네가 감사를 받는 대상인데 그 감사를 하는 그 사람한테 뭔가 뭐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면 조금 부정적인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서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에 수사받는 피의자가 자기가 돈 좀 있다고 거기 검찰 수사관들하고 아유 뭐 양장피랑 팔보채 이런 거 좀 시키셔가지고 회식 한번 하시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뭐 한 대여섯 시간 또 조사받고 하려면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럴 수 있잖아요. 원활한 직무수행은 맞는 것 같지만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는 제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볼게요. 94페이지에 102번 사례를 볼게요.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금액의 한도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여러 번 제공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제공하고 내일도 제공하고 뭐 5만 원 가요. 계속 5만 원씩 가. 물론 한 해에 100만 원은 안 되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목적이라는 게 밝혀지면 5만 원까지는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제한이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가액 기준 내에 선물을 수회 받았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제재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회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대가성이라든지 뭔가 목적이 좀 이상하다라고 평가가 되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일단 유권 해석이에요. 예, 유권 해석인데 과연 이게 이 정도 해석만으로 법원에 갔을 때 유죄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106번 사례를 좀 볼게요. 106번 사례. 나머지 사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껌이네. 뭐 당연하지 하고 쭉쭉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106번 사례를 보면요. 제1기획 홍보팀장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제1보 기자 갑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내고 7만 원짜리 조화를 홍보팀 부장 A 명의로 보냈다면 청탁금지법이 위배될 수 있느냐. 자, 요게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 제1기획 홍보팀장 A죠. 그리고 팀장 A는 자기가 10만 원을 내고요. 홍보팀 부장 또 A 명의로 조화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17만 원을 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조의금, 축의금 뭐 다 합쳐갖고 10만 원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화환 보내고 조의금 보냈을 때 그게 합산해서 10만 원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이 사례랑 함께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회사끼리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 거래처에 어떤 뭐 대표이사님 아버님 부친상이 됐어요. 근데 대표이사님하고 이 거래하는 그 상대방 그 회사에서는 뭐 이사도 친하고 뭐 전무도 친하고 부장도 친하고 막 이래요. 대표이사랑.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이게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양쪽 다 회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언론사거나 뭐 학교 뭐 교수님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받는 분이 만약에 그런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 따로따로 내는 경우라면은 사실상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이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다만 봉투를 넣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자의 뭐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 기자랑 친분이 있는 회사의 뭐 홍보팀 직원, 뭐 어디 뭐 무슨 직원, 뭐 이렇게 쭉 다 그걸 하는데 그 봉투에다가 똑같이 무슨 그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다 냈어요. 그러면 외관상 증거로만 보면은 그 회사 직원이 낸 건 맞지만 외관 봉투만을 본다면 회사에서 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산해서 회사가 그 이상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시면 안 되고 그냥 개인 이름 써서 내는 거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에서도요 상당히 많이 좀 그렇게 야 이거 우리 지금 이거 그 화환 보냈다고 그 조의금 안 내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직원들끼리 이제 아마 뭐 직원 개인 이름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98페이지를 보면요. 친족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친족이 민법상 친족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민법상 친족은 8혈4인배라고 했어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그래서 8혈4인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사례를 다시 볼게요. 경찰관 갑이 최근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사촌 A는 200만 원의 조의금을 내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행위로 제재를 받나요? 사촌이잖아요. 그렇죠? 사촌이니까 괜찮죠. 사촌 이내 인척, 8천 이내 혈족 다 되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부처 서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을이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체의 대표 11촌 아저씨. 11촌 아저씨는 8촌 이내 혈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족 어디까지 받아도 되느냐? 8혈4인배. 예, 기억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창회 회칙에는 결혼식에는 200만 원의 경조사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갑이 회원으로 있는 곳의 회칙에 따라 회원 A가 200만 원을 내고 갑이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느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동창회, 뭐 향후회, 뭐 이런 데서 원래 규칙에 따라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요. 100페이지 115번 사례를 좀 볼게요. 자, L사는 G라인 휴대폰 출시를 기념해서 신규 모델 발표회를 하면서 관련 중앙부처의 공무원 50명을 S호텔로 초대해서 1인당 15만 원의 식사를 제공하고요. 행사 후 10만 원의 선물을 따로 제공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 사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그런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요. 그거 행사를 하잖아요. 런칭쇼 같은 걸 할 때도 이 관련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어떤 공무원 집단, 그 다음에 뭐 이걸 홍보해줄 언론사, 뭐 연구직들 뭐 해갖고 쫙 한번 모아가지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좀 좋은 데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호텔, 뭐 그 결혼식 같은 거 하는 그랜드 볼룸이나 약간 그런 연회장을 빌리거든요. 연회장을 빌려서 그 호텔에서 나오는 식사를 해요. 근데 호텔 식사니까 아무래도 뭐 인당 10만 원 이상 그렇게 지출이 되죠. 그리고 오셨는데 또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긴 좀 그러니까 기념품적으로 그 해당 신제품을 하나씩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행사 다 못해요. 네,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외 사유 중에요. 350 예외 사유가 쭉 있는 것처럼 거기 예외 사유 중에 하나가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그 제재 대상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을 유권의 석상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굳이 호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런 걸 다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이. 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비싼 데서 했으니까 그랬죠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행사를 싼 데서는 못하는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법원에도 가기 전에 기업들이 이런 행사를 다 대폭 축소해버렸어요. 다 대폭 축소해서 밥 한 끼 주는 것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면요. 119번 사안, 기념품, 홍보용품 등 강연이나 추첨을 통해서 받는 상품. 이런 경우도 이제 예외 규정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근처에 사는 구급 공무원 A는 H마트에 갔다가 S전자 경품 행사에 응모해서 UHD TV를 받았습니다. 최고급 TV로 300만 원 상당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경품에 응모해서 상품을 받는 것까지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처벌될 수 있느냐? 요거는 처벌되지 않는다. 경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잔치 뭐 이런 데 가서 그 자기 번호 뽑아가지고 상품 받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예, 이거 뭐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받는 거지. 내가 뭐 직무 관련성이나 뭐 부패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최 측이 몰래 짜고서 자기가 추첨하는 척하면서 그 공무원 번호를 미리 알고 그걸 했다.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103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성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1번 사례 1번을 보면요. Y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사무관이 장학금 300만 원 상당의 등록금이에요. 을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그 제재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에서 출연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재직 중인 공상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반인이냐 공직자 등이냐 구별 없이 그냥 대상이 되면 주는 건데 나중에 대상이 발탁돼서 봤더니 그 사람이 공직자 등이더라 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특정 공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받는 중에 나중에 받고 보니 공직자 등이었더라.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장학제도가 있고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든 아니면 어떤 뭐 전형 속에서 일반인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데 안 그래도 박봉인데 그런 장학금도 못 받게 하면은 그건 또 역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다시 보면요. 올해 45세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 A는 공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늦은 결혼이니만큼 친구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L 호텔에서 1인당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공무원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은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배한 위법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느냐? 자, 사교 의뢰, 예, 이런 경우에 음식물 3만 원까지 원래는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3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조사 있죠? 그러니까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권해석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누구의 장례식, 결혼식까지 되느냐? 일단 직계 존비속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은 직계 비속, 자기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저기 장례식의 경우에는 자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결혼식에 왜 직계 존속은 빠져 있어? 직계 존속. 황혼이혼을 하시고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하신 분들의 그런 결혼식에 누가 왔을 때 주는 거 그럼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빠져 있다는 얘기는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뭐 입법의 불비인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제도가 이제 많이 그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해석상으로는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결혼식 장례식장에 왔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누구는 3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공무원은 3만 원 이상 못 준다라는 걸 지키려고 한다면 어때요? 호텔에서 3만 원 이하짜리 메뉴를 좀 개발해 주셔서 그런 분들 오시면 저쪽 방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일로 하도록. 그러면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겠죠? 어떨까요? 결혼식을 할 때 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들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회사가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쭉 찾아봤는데 있으시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시니까 저기 3만 원짜리 방으로 가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6만 원짜리 방으로 가세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네, 그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런 유의 내용들이에요.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요. 108페이지를 보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복지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친구 갑에게 야, 경매에 시달리는데 니네 직원들하고 함께 써라 해서 150만 원을 줬어요. 150만 원을. 자, 일단은 당연히 1회 150만 원 넘어가면 어때? 이런 문제 너무 쉽죠, 여러분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예,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1회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요.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사례예요. 경기도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갑은 관내 K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는 A로부터 스팸 세트 5만 원 상당을 4개를 명절 선물로 받았어요. 20만 원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각각은 5만 원이지만 4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20만 원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팸 세트를 자기 부하 직원 3명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2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각각 5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골프 치고 나서 이렇게 주는 게 뭐 사교 의뢰 원활한 직무 수행에 관련된 선물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과태료 부분을 처벌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골프장에서 아예 제공한 거니까 골프장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111페이지에 134번 사례. 경제전문 일간지 간부 갑은 K증권 직원 A로부터 승진 축하조로 150만 원 상당의 승진 선물을 받았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받은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가? 봤더니 언론사 간부예요. 해당하네. 얼마 받았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아닌가? 초과했네. 그죠? 초과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은 받은 승진 선물을 경매로 처분하고서 150만 원을 그러니까 선물이 150만 원짜리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경매로 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 현금을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받은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그 취지에 따라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취지 자체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석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칙대로 간다면 이렇게 받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순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자, 요것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다 읽어보시면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앞에서 이미 복잡한 것들을 좀 보셨기 때문에 쭉 그냥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답이 바로바로 나오실 거예요. 자, 115페이지에 141번 사례를 볼게요. 충청북도 공보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실장 A는 해당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기자 갑과 친한 사이예요. 퇴근길에 공보실장 A는 한 노점에서 와이프에게 줄 팔찌를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현금이 없었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갑이 인사를 하자 현금이 없다며 5만 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A는 출입기자 갑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A 기자는 에이 됐어요. 그 5만 원 가지고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요.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살게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냥 점심 어때요? 라고 해갖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뭐 낮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8만 5천 원의 비용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5만 원은요. 갚아야 될 돈이죠. 근데 그 갚아야 될 돈을 뭐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뭐 물건으로도 갚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을 처음에 받을 때 빌린 거지 이게 나 5만 원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5만 원 처음 빌린 애기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직자가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안 갚고 그냥 면제를 받았다면 그거는 그 면제를 받은 시점에 5만 원을 받은 셈이 돼가지고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8만 5천 원이라는 음식물을 이제 제공을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8만 5천 원어치나 사줬어요. 이 사람한테만 들어간 게 그렇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일단 5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이 8만 5천 원을 사줬으니까 3만 5천 원을 오바해서 준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은 갚았다 치고 빌린 돈을 결국은 3만 5천 원에 음식물을 사준 셈이 되는데 음식물은 사교 의뢰 하더라도 어떻다?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가는 건데 3만 5천 원 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8페이지예요. 118페이지에 146번 사례 볼게요.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닌 엄마인 A는 자신의 아들이 학급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자 그렇죠. 어머니 회에서 우리 아들이 뭐 부회장 되고 회장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선생님한테 뭔가 좀 사례를
하고 애들한테도 뭐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민하던 중 수학여행 시즌에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수학여행을 가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하고 80만 원을 전달했다면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죠. 예. 일단 받은 사람 누구야? 공직자 등에 해당하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 학부모랑 있죠. 그러면 10원도 안 되는데 80만 원이나 받았어요. 350에 해당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 350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20페이지에 148번 사례를 좀 볼게요. 자, 148번 사례. 서울대학교 내과의사 갑은 H제약회사 직원 A로부터 다음 주에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가연에서 30만 원 상당의 인당 식사를 대접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직원이 접대를 하겠다. 서울대학교 뭐 의사 선생님한테. 서울대학교 의사는 뭐예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약속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느냐? 예, 법 규정을 잘 보면요. 수수뿐만 아니라 약속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하고 얻어먹지도 않았는데 약속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식사 약속도 요새 안 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근무, 그러니까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 사례를 보면, 아, 이런 게 공무수행사인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갑은 원래는 뭐냐면, 은행의 지점장급 간부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인 은행의 지점장급 간부인데 지금 파견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금감원에 파견 나와 부실금융기관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심사받고 있는 A저축은행 대표 B와 갑이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받았다면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공무수행사인일 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받게 된다면 이거는 뭐 똑같죠.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공직자 등하고 동일하게 봐서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 그리고 124페이지에 이제 지체 없이 신고하고 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채는 받으면 이거 부정 청탁입니다. 내지는 이거 금품 등 받으면 바로 바로 지체 없이 돌려주고 보고하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가 지체 없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례예요. 124페이지 157번 사례를 보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물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 갑은 공사 납품업체 직원 3명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고급 아로니아 원액 수십 병과 30만 원 상당의 빅뱅 콘서트 티켓 및 40만 원 상당의 캐리비안 베이 연간 이용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나니까 좀 찜찜하죠.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날 그냥 돌려줬어요. 하루 만에 돌려줬다면 이게 지체 없이 돌려준 것이냐? 라는 것이죠. 자, 이게 보면요. 유권 해석이 얼마나 깐깐하냐면 하루 만에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받은 즉시 안 줬느냐? 지체 없이는 거의 받자마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인식을 하고서 받자마자 돌려주는 거고요.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자리에 두고 갔죠? 두고 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이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 거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뭐 몰랐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거의 바로 돌려줬다 이것도 될 게 아니에요. 다만 뭐 받은 시점이 완전 뭐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때 직접 수수한 게 아니라 내 자리에 그걸 누가 두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밤에 누구한테 어떻게 이 새벽에 연락을 해서 할 수도 없고 해갖고 내일 아침에 일찍 돌려줬어요.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로 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만 넘어가도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체 없이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127페이지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이런 걸 좀 볼게요. 도대체 1회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1회에 뭐 장관은 50만 원, 뭐 차관은 40만 원,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세청 계장 5급이야. 갑은 H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2일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 첫째 날은 세무실무 강의, 둘째 날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강의를 2일에 걸쳐 2시간씩 강의를 했다면 얼마의 한도 내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대체 뭐가 1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같은 사람이 갔잖아요. 그럼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1회로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사람이 갔다고 하더라도요. 강의를 듣는 대상이 똑같으면 1회예요. 그렇지만 다르면 같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청탁금지법 강의를 하는데 저는 똑같고요. 듣는 사람이 계속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건 각각 다 한 회씩 쳐주는 거예요. 별개의 회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과목이 바뀌었어요. 같은 분들이 한 번은 제가 청탁금지법을 가리키고 한 번은 뭐 민법을 가리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개예요. 각각 1회씩 쳐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1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공무원들은 그 회가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0분의 150, 즉 50%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장관님 같은 경우에야 뭐 이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한 번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시간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걸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75만 원까지 받고서 끝난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00분의 150 규정이 있어서 몇 시간을 하더라도 제한이 있고요. 회는 이렇게 차이가 다 다르다. 듣는 사람 다르고 과목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또 달라지고 있다. 그건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경우엔 다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뭐 워낙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돼서 뭐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168번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번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걱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악의적으로 부정청탁으로 엮어가지고 신고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청탁을요, 그냥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부정청탁한 것 같아요. 가서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람파라치 이런 거 설명드렸었죠. 증거자료를 체증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증거자료가 다 있어야 이게 신고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함부로 가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 골려주려고 부정청탁 뭐 신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공직자 등 힘들게 하는 그런 행위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뒤에 뭐 양벌 규정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청탁금지법 이론과 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례집 정도 보시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청탁금지법이 이런 경우에 처벌되겠구나 라는 거 잘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강의와 함께 교재를 꼼꼼히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전세준 변호사였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